유럽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어낸 주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을 통해서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을 텐데요. 헌법과 법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 헌법이 상위법이고 그 밑에 형법이나 민법 같은 이제 법률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예, 그거 맞는 얘기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제하는 대상과 헌법이 통제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통제하는 대상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전부 다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만든 형법, 국회가 만든 민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가령 형법을 보면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적법하게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원에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해서 어떤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고 또 벌금형을 선고해서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법뿐 아니라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다든가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내시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숨기거나 돈이 없어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반드시 국가가 받아줍니다. 이것처럼 법률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이것과 달리 헌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을 잘 읽어보시면 헌법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가 헌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 정부, 국회,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언합니다. 그럼 위헌 상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기구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어긴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통제할 그 상위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무력한 법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예를 최근에 보셨을 텐데요. 헌법재판관은 3명을 국회가 뽑고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을 대통령이 내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저희 헌법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던 것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가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갖게 될 것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처럼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실현시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저력, 어떤 사회의 헌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보셨듯이 헌법이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실현하는 것은 애초 헌법을 만든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헌법을 실현시킵니다. 헌법이 국가를 통제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법률은 개인을 통제하지만 헌법은 국가를 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헌법이 통제하는 대표적인 것이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는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300명이 법률을 만듭니다.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만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이 위헌을 선언해서 그 법률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제도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면 그 대통령을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시킵니다. 이 역시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반민주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헌법은 단순히 민주주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다수가 가지고 있는 소수에 대한 폭력성, 다수의 선택에 잘못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헌법주의에 의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에서는 입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과는 대립되는 헌법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나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선출되진 않았어도 헌법에 의해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서 9차례에 거쳐서 개헌을 해서 10번째 지금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뀐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헌법적 정당성은 민주적 정당성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 때 만든 헌법적 정당성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완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었고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나치 통치를 했습니다. 독일은 전후에 이런 시스템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을 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런 것처럼 입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이 잘 되는 나라는 드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도 아주 빠르게 수습이 됐고요. 비상계엄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비상계엄을 수습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헌법이 잘 작동되는 예가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1조선인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지는 않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하는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도 같이 합니다. 일본은 1947년에 최고재판소가 생기고 현재 일본국 헌법이 생긴 이래로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을 한 것이 13건, 그리고 그 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위헌을 한 것이 14건 해서 현재까지 27건밖에 위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1988년에 생겨서 어떤 법이 위헌이다라고 한 것이 1108건입니다. 이게 지난 6월까지 통계고요. 그 외에 어떤 공권력의 작동이나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한 것도 1085건에 이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본이 정권이 바뀌지 않은 나라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정권에서 그 앞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해서 없애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여러분 잘 알듯이 정권이 거의 바뀌지 않는 나라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자민당이 될 텐데요. 자민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데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일본에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 헌법재판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위헌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잘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유능한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서울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 특파원들이 한 얘기가 애초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국회는 왜 법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위헌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법률을 만들거나 완벽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 잘못을 계속 교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 진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아서도 보수 정권이 여러 번 정권을 잡아서도 아니고 정권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이 민주주의의 힘에 의해서 잘못된 법률을 계속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남아공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그 아파르테이트를 극복하면서 아주 좋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남아공이 헌법을 새롭게 만들 당시에 법의 제국을 쓴 드워킨이라는 학자가 그걸 읽어보고 뭐 리뷰를 해주기도 했다는 정도로 헌법의 문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남아공 헌법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16개나 됩니다. 인종,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 임신, 혼인 여부, 인종적,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종교, 양심, 믿음, 문화, 언어, 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16가지나 밝혀서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격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는 차별금지 조항뿐 아니라 기본권 조항이 17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위원회 판결이 있습니다.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떨어져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같은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고 꽤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리틀록의 학교에 주방위군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 사회 민주적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1000건 가까운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헌법재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위원회라는 것도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88년에 생기기 전까지 위헌 결정이 5건밖에 없었습니다. 1972년에 유신헌법 이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든 이후,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위헌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합니다. 입법과 행정을 독재자들이 장악하고 이를 제어해야 될 사실 의무가 있는 사법은 침묵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소 모욕적인 얘기지만 헌법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헌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개헌을 했고 그 개헌된 헌법이 198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헌법재판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한 학위 논문이 서울대학교의 학위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은 그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대법원이 헌법재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치에 휘말리기를 거부했다 아니면 뭐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고위 인사들이 그 개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우리는 헌법재판을 맡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생기게 됐고요.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생기면서 헌법재판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어낸 주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함께 만들어졌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이 9명인데요. 그 중에서 6명은 상임재판관이고 3명은 비상임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재판관은 임기 후반에 가서 상임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임재판관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요. 처음부터 상임재판관이었던 6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 조규광 헌재소장, 그다음에 김양균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이렇습니다. 김양균 재판관은 미술의 조예가 깊어서 현재 쓰이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휘장이나 뭐 법복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 휘장과 법복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민정당이 추천한 이제 한병채 재판관, 그다음에 평민당이 추천한 변정우 재판관,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한 김진우 재판관 이렇게 있는데요.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또 3사람인데 이수윤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그리고 이성열 재판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수윤 재판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사소송법 학자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여러 가지 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문희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12년을 재판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역사, 초기 역사를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8년 9월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시윤 재판관은 그 청와대로 가는 차에서 최광률 변호사에게 이시윤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생기면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시윤 재판관 굉장히 훌륭한 학자지만 전공은 민법이고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공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최광률 변호사, 그러니까 최광률 재판관이 많아 1년에 10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생겼을 때 법조계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한 건의 위원도 선고하지 않은 헌법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조계에서의 평가도 가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그 사법기관의 원톱이었던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무시하죠.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를 2등 법률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과거 법관 시절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인물들이고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초기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법조계의 이미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회 법률을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파워를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준비된 것은 헌법에 있는 헌법재판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2가지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헌법위원회가 쓰던 공간에 가서 일단 앉아 있었습니다. 헌법위원회 건물, 정동빌딩 16층인데요. 헌법위원회라는 곳은 9명의 헌법위원이 있지만 그 헌법위원회 법을 보면 한 명만 상임, 그러니까 한 명만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는 명예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임위원이 있었던 그 사무실에 초대 헌재 소장이 가서 앉아 있었고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회의실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한 방에 학생처럼 모여 있었던 겁니다. 사건도 없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초대 재판관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처음에 출근해서 신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10월부터 그해 88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계속 봤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또 할 일이 없어졌는데 11월부터는 그 유명한 오공비리 청문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한동안은 청문회를 계속 이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물적 토대가 없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없었고 정상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직원들도 헌법위원회에서 넘어온 직원들 11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8명, 이게 전부였다고 하니까요. 헌법재판소는 뭐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조용히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재판을 하건 사건을 검토해서 재판을 하고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청사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논현동에 학동령 근처에 가면 법무사 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기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당시에는 1층은 은행이 있었고 2층에서 3층은 법무사 협회가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위에 4층에서 7층을 헌법재판소가 이제 쓰는 방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 회관에서 헌법재판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무리 지금 헌재가 위상이 약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외국에서 손님이라도 오면 1층 은행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른 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시훈 재판관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당시에 국무총리이던 이현재 국무총리와 안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현재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다른 자리를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지금 남산에 가시면 이제 위에 돔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 이제 국립도서관이었고 그 88년도에 전후로 많은 기관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사할 때 그 국립도서관도 지금 반포동으로 이제 이사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남산에 그 국립도서관이 비니까 거기에서 3층에서 5층을 써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이제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직접 이제 부지를 찾아서 재판관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물적 토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독립청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사 회관에 몇 층을 쓴다던가 남산에 있는 옛날 그 국립도서관에 몇 층을 쓴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독립된 청사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들이 사건도 없고 하니까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조규황 초대 소장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소를 찾는 과정이 하나의 소설가입니다. 재판관들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복덕방 대동하고 집 사는 것처럼 아이고 속상해서 혼났다. 남보기 창피해서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옛날 분이시고 또 판사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헌법재판관이나 헌재 소장이 땅을 보러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이 서울대 4대 부속 건물, 지금 을지로에 있는 훈련원 공원 자리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공식 기록에 보면은 이제 서울 4대 부속 건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 4대 부속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헌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13년 전에 이미 나갔고 당시에는 농협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농협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농협 건물도 이미 공원으로 이제 고시가 난 상태였습니다. 농협이 이제 나가고 그 건물을 이제 부수고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공원 자리인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으로 고시가 난 상태인데 그 공원을 만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가서 쓰겠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학교입니다. 학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차린 겁니다. 처음에 정동빌딩 16층에서 모여 있다가 학교로 가니까 이제 공간은 그나마 넓어졌죠. 근데 학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로 쓰니까 모양이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뒤에 그림들도 좋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당, 학생들 조회하는 강당을 심판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본관에는 이제 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가서 있었고 신관에는 연구관, 사무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재판관인 변정수 재판관 인터뷰를 보면 참 건물이 좋긴 하더라. 창이 커서 이렇게 얘기를 자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창은 참 넓었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수업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던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기록에는 붉은색 벽돌 건물로서 청사 내부는 조용하고
넓은 흙마당이 있었고 본관 정면에 조경수, 후면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서 목가적인 운치가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과거는 이렇게 미화되게 마련인데 되게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절을 을지로청사 시절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양재역에 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흔히 서초동이라고 불리는 법조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서울지방법원, 그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대법원도 곧 이전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당시의 재판관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대등한 위치, 어쩌면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어떤 그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옆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보고 오공비리 청문회 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옆에 가 있으면 그 차이가 너무 현격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도 대법원의 인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인원을 비교해 보면 헌법재판소 건물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었고 재판관들 전원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재동은 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낸 땅들이 있는데요. 강북에 있었던 그 명문고들이 이제 강남으로 목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그 빈자리를 가지고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이해가 나왔던 곳은 옛날 진명여고 자리입니다. 진명여고는 지금 목동으로 이사를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빈 자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럼 진명여고 자리에다가 헌법재판소를 짓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하다가 안 하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안 그래도 정치재판을 하는 곳, 국회와 대통령을 견제하는 곳인데 청와대 바로 옆에 있으면은 청와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역시 뭐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리가 가까우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진명여고 자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와중에 또 다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 건물, 그러니까 서울대 사범대학의 부속 건물에 그냥 여기 있자, 여기 있고 이 학교를 건물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부수고 건물을 새로 올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기로 이미 고시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다 해서 또 다른 부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안국역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창덕여고가 있었고요. 그 전에 경기고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알렌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돼 있는데요. 그 자리도 또 뭐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무슨 일을 잘하는 곳인지 못하는 곳인지 어쩌면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알짜배기 좋은 땅을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창덕여고 땅의 주인은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거기다가 국제화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요구하고 있었고 종로구청도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특수학교나 구민회관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단계였는데요. 일단 그 두 곳은 제친 모양입니다. 제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땅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있지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서 종로구 인이동의 어떤 빌딩에 입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헌법재판소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헌법이 새로 바뀌면서 선거들이 줄줄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업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거든요. 과거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 산하에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다. 똑같은 헌법기관인 그 땅을 모두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나눠 가져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헌재 3,000평, 선관위 2,000평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헌재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헌재에서는 무슨 소리냐 3,00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 5,000평 땅을 전부 다 헌법재판소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고 공사도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김문희 재판관도 그 당시에 땅을 보러 같이 다녔고
공사하는 과정도 계속 지켜본 재판관인데 지금 봐도 문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게 이제 4대 문안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제 옛날 어른들이다 보니까 4대 문안에 있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2년 3개월 하는 동안 피 한 방울 보지 않았다. 인부 중에서도 공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길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권위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사건도 또 인력도 없었고 심지어 건물도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어떤 권위와 권력과 어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